네, 이렇게 귀한 축산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는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미국 대선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미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Okay. I was informed that I can deliver my speech in English or either in English or Korea, but I have found that we have some good translators over the table. So let me start with in Korean.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권석준입니다. 오늘은 제 1번 세션을 해서 미국 대선이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글로벌 반도체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 그리고 이 굴기 이후에 한국이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AI 산업에서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현재 미국이 중점적으로 산업 정책화하고 있는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로 대표가 되고 있는 반도체 정책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의 대선 이후 미국이 취하게 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 대한 대외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점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자국산 반도체 기술 그리고 양산 규모 모든 면에 있어서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국산화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리고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2010년대 후반 들어와서부터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은 본격적으로 미국에 의한 대중 기술 그리고 무역 제재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반도체 산업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도체가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영역의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첨단 산업 기술 패권 전쟁의 촉매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약 한 2019년, 202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반도체 산업은 겉보기 매출만 늘어나고 있을 뿐 기술적인 수준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관측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관측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단순히 매출의 증가율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이제는 선진 몇몇 국가들 그리고 몇몇 기업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스스로의 의지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미국이 제재를 하는 바로 그 몇몇 핵심적인 포인트에서 자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복된 영향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나 전력 반도체나 통신 반도체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생산 비중이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기조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경우에 앞으로 약 한 10년 이내에 중국은 첨단 반도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반도체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생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현재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기술 제재와 무역 제재를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은 특정한 회사에 대한 특정한 기술 접근을 막는 방식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돌아와서는 이것이 다양한 공정 장비와 부품, 소재 그리고 완제품의 수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확장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 제재 조치는 일부 영역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었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 확장력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국이 어느 정도는 기술적 수준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하여금 더더욱 자국산 반도체를 더 빠르게 국산화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동기와 경제적인 그런 드라이빙 포스를 같이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제가 서두부터 이렇게 강조드린 까닭은 결국은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이 취하게 될 대외 경제 정책, 그중에서도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외 정책들은 바로 이런 중국의 빠른 확장력, 그리고 중국의 이런 산업의 랜드스케이프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 제재 혹은 기술 경제 국면의 모든 변동은 당연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 모든 산업에 걸쳐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산업 변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하고 상관없이 우리 아까 박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전반적인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 조치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계속 디벨롭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과 계속 강대강 구조를 이루면서 결국은 중국산 반도체가 일종의 블록화되는 관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은 중국 중심의 클러스터와 미국 중심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이 적어도 2개 이상의 다자간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과거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제1차 혹은 그 이후에 있었던 제2차 반도체 협정과 같은 형태의 어느 정도는 신서적인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협정의 결과로는 사실 중국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에 한계가 부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고 있는 국가 재정 혹은 국가의 GDP가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의 지금 정부의 재정 지원의 상당 부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 반도체 산업 그리고 회사들이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AI 산업이 되겠습니다. AI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나 아니면 메타나 퍼플렉시티 같은 이런 당연한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그리고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전면에 내세워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런 반도체 같은 컴퓨팅 하드웨어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반도체 컴퓨팅 하드웨어 기술들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이 돼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굉장히 분업화된 과정 속에서도 이것을 독과점하는 기업들은 몇몇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나 한국의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몇몇 기업들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이 시장이 독과점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산업 역시 미국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계속 국가 간 기술 패권 정쟁의 핵심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될 것이고 당연히 이 기술 영역은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기술 패권 전쟁의 그 다음 전쟁은 당연히 AI 반도체 혹은 AI 전체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영역에 대해서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에 AI 전쟁은 AI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미국의 엔비디아로 대표가 되고 있는 몇몇 팹리스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GPU, 대형 GPU 서버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 정도가 되었을 때 중국산 GPU들이 어느 정도는 기술 격차를 좁히면서 이 시장을 따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동맹이 현재 우리가 지금 볼 것 같으면은 하이닉스 그리고 TSMC나 엔비디아로 이루어져 있는 몇몇 기업의 클러스터들이 이끌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항해서 지금 거의 미국의 기업으로만 이루어진 제2의 클러스터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경쟁 상대로 혹은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기업 집단들의 대부분의 내셔널리티가 지금 다 미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이 AI 혹은 AI 반도체 시장이 점차 정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연합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로 이루어지게 될 UA 연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대항마로 떠오르게 될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혹은 밸류체인에 소속된 기업들로 이루어지게 될 일종의 중국판 이런 AI 연합체가 3강 구도를 이루면서 이 판을 다시 재편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외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혹은 좀 더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외 산업 정책은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대표적으로 발의를 시킨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당연히 대부분의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산업의 일부 영역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리쇼어링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쇼어링 정책을 더 강력하게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에서만 논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한 몇 년 이내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제조 면에서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50% 정도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예상이 되는 이러한 위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2년 보통 목도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러한 어떤 중요한 전쟁의 상황이나 어떤 국가 안보에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 반도체 산업은 결국은 국가의 이익,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재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과정에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선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거의 이제 박빙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아직 45일 정도가 남은 미국 대선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제임스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시나리오와 해리스 시나리오로 나눠서 어떤 방향으로 반도체 정책이 흐르게 될지를 어느 정도는 시뮬레이션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이 반도체를 위주로 하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공화당이든 미국이든 초당파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당파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산업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고도화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총론 관점에서의 어느 정도 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 그리고 각 행정부에서 취하게 될 입장에는 어느 정도는 강론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초당적으로 칩스법이 통과됐다고는 예상을 합니다만 지난 2022년에 사실은 이렇게 초당적으로 통과가 된 것은 상원일 뿐 강론 단계에서는 하원에서는 여전히 당과 당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트럼프 정부가 되든 혹은 바이든 다시 해리스 정부가 되든 사실 이런 강론을 실행하는 일부 실무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 시나리오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철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철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는 여전히 제2기가 되더라도 당연히 미국 중심, 즉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산업일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의 이익보다도 미국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한 이런 가중치를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이제 이런 미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 정부가 됐을 때 미국의 퍼스트 정책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의 대외경제정치연구원이나 아니면 산업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1기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 중에서도 이런 경제정책, 거시경제정책이나 대외경제정책, 무역정책 등을 관장했었던 트럼프 1기 관료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상원 의원들 몇몇이 이쪽에 다시 정책에 대한 이 입안의 과정에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들은 로버트 라이츠하이저 같은 분들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아니면 윌리엄 해거티, 로버트 오브라이언 같은 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칩스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트럼프 정부가 나왔을 경우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발효가 됐었던 칩스법은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2027년까지의 유효기간 이후에 연장 가능성이 높다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칩스법 자체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몇몇 보조금 혜택, 그리고 그에 따른 가드레일 조항 등으로 이루어진 패키징 정책들인데, 이 칩스법의 지금 효용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라는 정가의 관측이 있기도 하려니와,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인텔 같은 대표적인 종합 반도체 제조 업체들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트럼프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좀 더 반도체에 대해서는 해외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 대해서 가드레일 조항 같은 것들이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드레일 조항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칩스법 1기에서의 가드레일 조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거에 따르는 이런 조건들이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첨단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10나노 이하급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75% 이상이 지금 대만의 TSMC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대만 문제를 생각보다 바이든 행정부 혹은 해리스 행정부보다는 덜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만 해협 주변에서 어떠한 종류의 이런 불안정성이 생길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훨씬 더 깊게 관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대만 해협 주변에서 있는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대만발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의 디스럽션이 생길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 그리고 제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받게 될 영향이 훨씬 더 증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대만의 어떤 인스태빌리티 문제들, 지오폴리티컬리 혹은 이런 대지진으로 인한 다양한 이런 자연적인 그런 인스태빌리티 같은 것들이 트럼프 정권에서 이게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증폭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디스럽션에 의한 전반적인 경기 둔화 혹은 경제의 역성장 같은 시나리오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해리스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은 바이든 정권에서 칩스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에 칩스법 1기가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리스 정부에서는 이 칩스법이 2.0 같은 방법으로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칩스법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칩스법 1기의 모든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즉슨 다시 이제 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반도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양한 산업들, 앞서 말씀드린 AI뿐만 아니라 6G 이후에 차세대 통신, 그리고 전력 반도체, 우주항공, 군사용,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이런 칩스법 2.0이 확장적으로 응용이 돼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잠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강화될 것이라 예측될 수 있는 것은, 해리스 정부 혹은 이제 민주당 정부의 기본적인 정강은 미국 우선주의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 혹은 미국과 유사 입장국, 영어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like-minded country들 사이에 이런 클러스터링, 그리고 이들의 연합을 이루어서 아주 특정한 국가들에 대한 기술 및 수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Chip for Alliance 같은, 칩4 동맹 같은 표현으로 이런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소강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다시 해리스 정부 들어와서 표면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해리스 정부에서는 이제 지금 많이들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쇼어링을 하려는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적 차원의 이런 불안정성 해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대만의 TSMC로 대표가 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제조 전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을 다시 좀 더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통역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천천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리스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점을 먼저 디스클레이머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 냉전 시절에 있었던 이런 다자간 수출 및 기술 통제 기구의 형성 가능성도 해리스 정부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1994년에 이 코콤이 종료가 된 이후에 다시 네덜란드의 바세나루에서 이런 민간 군사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의 이런
어떤 군사적인 전형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세나럴 어레인지먼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세나럴 어레인지먼트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바세나럴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모든 이런 팔리시들은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바세나럴 어레인지먼트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 혹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 같은 것들을 강화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혹은 미국의 유사 입장국을 위주로 이런 새로운 통제 기구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냥 시나리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난 9월 5일에 미국의 상무부 BIS 즉 산업보안국의 담당 차관인 앨런 에스테베스가 이 얘기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통제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할 때 이제는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 바라봤을 때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등으로 이런 그룹을 분류를 해서 이제 수출의 허가에 대한 연장 가능성을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구가 형성되고 있는 밑작업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과연 미국이 대만에 대한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이런 반도체 의존도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시간의 프레임워크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역시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대만 혹은 동아시아에 대한 첨단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적인 불안정성이 생겼을 때 군사적인 방법으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게이지먼트를 이룰 가능성은 아직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2030년 초중반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기도 했으려니와 미국의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아진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반도체 생산 의존도는 많이 낮아진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동아시아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인게이지먼트를 이룰 가능성은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정학적, 테크노 지오 폴리티컬 관점에서의 미국의 인게이지먼트가 반도체 산업에 주는 영향 혹은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이런 대외 정책에 주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bidirectionally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전략,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은 들어와서 이제는 한국은 대중 수출보다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 말은즉슨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불확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성을 보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말은즉슨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다양하게 될 다양한 첨단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도 절대 이제 대체가 될 수 없는 정도의 포션과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메모리 중에서도 AI 스페시픽한 메모리가 HBM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HBM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거 이상으로 이제 AI 산업 혹은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하게 될 PIM이나 PNM이나 맵리스터 같은 그 다음 세대의 이런 반도체 기술들이 점차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한계에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패터닝 공정에서 한국이 보여줘야 되는 이런 기술적인 리더십들이 점점 중요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 2047년까지 한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 남부권 소재에 하게 될 이 이른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적으로 재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한국은 미국과의 반도체 무역 협력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술 개발, 반도체 양산 기술 개발, 반도체 산업에서의 밸류 체인의 안정화, 다변화, 그리고 불안전성에 대한 리질리언스 정책들을 같이 발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선도 기술을 미국의 몇몇 연구기관들, 내셔널 랩들과 같이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화두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제조업은 대표적으로 전력과 산업 용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모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40년대 중반까지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력과 용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반도체 생산 혹은 미국을 포함한 이런 선진국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 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생산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전력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화력 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저전화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탄소, 중립 혹은 탈탄소 전원의 활용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 2부에서 좀 더 배터리 산업 쪽의 전문가분들이 다 다뤄주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점차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그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강할 수 있는 ESS, 특히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ESS 에너지 정책도 반도체 정책을 우리가 얘기할 때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저희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미국 대선의 시나리오를 두 가지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토론 시간에서 혹시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석준 교수님께서는 저희 패널 토론을 위해서 뒤에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트럼프 정부 당선 시나리오 그리고 해리스 정부 당선 시나리오를 자세히 예측을 해주시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세션 1의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에는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패널로는 신창환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님, 그리고 권석준 교수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리스트 게리 클라우드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영상으로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해 주시고요. 서정건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제4회 한미산업협력 컨퍼런스 주제는 미 대선 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한미산업협력 지형 변화입니다. 오늘 두 번의 패널 토론이 있을 텐데요. 두 번 패널 모두 사회를 맡게 된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미국 대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당연히 이제 미국 대선 결과 예측하라고 하는 그런 섭외 요청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 미국 대선 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한미 산업협력 지형 변화라고 하셔서 좀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저에게 누가 될 것이냐라고 안 물어보실 것 같아서 네,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제가 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종종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트럼프나 해리스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결국 뭐 언론이나 이렇게 세간의 관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많이 쏠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될 것이냐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어쩌다는 것이냐, so what question에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정치학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국에 바뀌지 않는 것은 양당제 시스템입니다. 대통령과 의회 관계 굉장히 치열하고요. 의회 다수당이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다이내믹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트럼프가 될 것이냐 해리스가 될 것이냐 그래서 다른 미국이 우리에게 등장하겠지만 그 다름의 정도나 다름의 내용이나 다름 관련된 전망 같은 것들은 이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먼저 그 첫 번째 패널의
참여해 주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먼저 잠깐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환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화상으로 만나보게 될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라고 피터슨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의 선임연구원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안기현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님 나와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우리 권석준 교수님의 정말 자세하고 좋은 그 발제 말씀 들었는데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한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우리 각 패널리스트들께서는 한 6분 정도 발언해 주시면 패널이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신창환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 변화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시는데 우리 신 교수님도 그렇게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반도체 산업 정책은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만 작은 변화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도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술 주권 그리고 공급망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기술 주권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고 공급망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그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 본인이 집권했던 시절에 썼던 정책인 대중무역 관세 장벽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다음 수출 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대중 수출 통제 정책의 최종 목표는 북미 대륙 내에 일자리 창출에 있을 것이고 그 일자리 창출에 천병 역할을 하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동맹국들에게도 북미 지역 내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이 동맹국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대중 수출 통제를 미국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라 다자 간의 협업을 통해서 대중 수출 통제 정책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생산장, 이 국내는 미국입니다. 미국 내 생산 장려하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에는 아마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2.0 또는 새로운 법안이 나오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 반도체 팹 건설 및 운영 시에 일정한 수준의 인력을 반드시 그 팹이 건설되는 사이트 도시 내에 있도록 강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팹 안을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팹이 들어가면 수십조 원의 투자가 일어나니까 고용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팹 건설과 함께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의 규모를 몇 명 이상으로 이렇게 수치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되는 경우라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북미 대륙 내 팹 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계속되거나 아니면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맹국들의 연합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지금의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정책의 그 근원은 미국이 잃어버린 기술 리더십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미국이 1등을 하고 있는데 2등인 중국이 열심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한 20m 정도여서 나는 넉넉하게 뛰어도 결승에서 1등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멈춰버렸는데 중국은
점점 그 격차를 좁히면서 쫓아오는 셈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1등인 미국이 할 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빨리 일어나서 무릎에 피가 나더라도 빨리 일어나서 결승선까지 가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아마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동맹국들의 북미 지역 내 팹 시설 유치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2등도 너도 거기 멈춰라는 정책입니다. 그것에 그 실현화된 정책이 대중 수출 통제 정책일 겁니다.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하면 정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냐, 그 기술 갭을 일정한 테크 노드를 정해놓고 거기서 중국은 멈춰야 돼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뛰어나갈 테니 중국 너도 서서히 쫓아와라라는 동적 규제를 할 것인지, 이 두 개를 놓고 아마 트럼프와 해리스 정부는 꽤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반도체 산업에서 특히 첨단 미래 기술 5에서 10년 내에 특히 상용화가 기대되는 기술을 놓고 비경쟁, 기업 간의 비경쟁, 하지만 공통의 R&D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국내외 기업들이 협업을 해야만 이 미국의 기술 초격차는 유지되었습니다. 실제 과거에 세마텍도 그랬고요. 지금은 그 세마텍이 10년 전에 사실상 폐업을 하고 벨기에에 있는 아이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향후 다시 그런 기업 간의 연합 연구 컨소시엄 같은 것들을 북미 지역에 다시 운영하려고 할 거고, 아까 권석준 교수님께서도 NSTC를 얘기하면서 그 NSTC의 연구 영역 중에 AI 메모리 분야만큼은 한국의 브랜치를 가지고 오는 한국의 산업 정책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AI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협업이 일어날 거다라고도 말씀 주셨고, 저도 200% 공감합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일부분 화해의 모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2의 차이 아메리카 시대도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미래 기술을 쭉 펼쳐놓고 보면 현재는 3나노, 2나노, 1나노 이런 테크 경쟁인데요. 결국에는 칩 스케일링,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칩을 개발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은 칩을 하늘 방향을 향해 스카이워드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수직 방향으로 칩을 쌓는 방법 외에는 현재는 딱히 묘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칩을 쌓을 때요, 아래쪽은 중국에서 생산한 저렴한 28나노급 레가시텍에서 생산된 칩, 그 상층부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최첨단 칩, 그 중간쯤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 칩, 이렇게 국가 간에 다른 영역에서 생산된 레가시와 첨단 칩들이 수직으로 적층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초고성능, 초저전력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모든 칩을 미국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칩을 중국산으로 하는 게 가격 경쟁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치 경제적인 전략 차원에서도 일부 칩들은 중국에 내어줌으로써 앞서 제가 말씀드린 동적 규제의 관점에서 일부 산업 시장을, 일부 AI 반도체 제품군은 중국과 미국이 협업하는 형태, 하지만 또 일부 AI 반도체 제품군에서는 Only America 또는 Only America with US allies 이런 형태의 제품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으르렁거리면서 라이벌 경쟁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협업을 하는, 마치 샴 쌍둥이와 같이 머리는 다르지만 몸은 하나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도 일부 섹터, 일부 제품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5년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창환 교수님께서 그 트럼프 대 해리스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 정책 관련된 그 방향 예측을 해주셨고요. 정치학자 입장에서 눈에 번쩍, 귀에 번쩍 뜨이는 말씀은 이제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고용 효과.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이 고용 관련돼서 얼마나 공약을 할 수 있고 실적을 과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고용 효과 관련돼서 트럼프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 이렇게
인식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내 과학기술 커뮤니티는 민주당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공화당과는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 정치와 이 과학기술 커뮤니티 간의 그 상관관계, 거리 이런 것들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안기현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우리 안 전무님께서는 아무래도 국내 산업, 국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쪽으로 조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입니다. 앞서 권석준 교수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신창훈 교수님은 또 핵심적인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여기 올라와서 잠깐 했습니다. 근데 아마 뭐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마 우리 산업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지금까지는 뭐 굉장히 뭐 저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도 괜찮았고요. 미국도 괜찮았고 또 뭐 대만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자체를 분업화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 설계를 하면 이 제조를 대만에서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조와 같이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미국 장비가 필요하고 일본 소재가 필요합니다. 뭐 유럽도 노광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그러한 공급망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업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분업화가 반도체를 저렴하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중국으로 가서 전자제품을 싸게 만듭니다. 이 전자제품이 전 세계에 우리가 공급을 해서 전 세계 우리 인류 사회가 전자제품을 싸게 만드는 뭐 그러한 원동력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분업화 구조였고요. 이 분업화 구조에서 어느 나라든 이 분업화를 인정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리스크가 생겼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반도체 수요자, 지금 수요자인데 공급자의 지위로 주도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생긴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원인이라서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이 반도체 제조 공급망을 좀 주도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자국화가 시작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이 있는 거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제조 공급망 구축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고, 이 반도체 수요자 시장으로서 중국과 협력 관계입니다. 이런 협력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미중 간의 기술 패권 때문에 상당히 좀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리스크가 생겼는데요. 지금 미국의 기조는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또 바이든 행정부,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중국을 규제하는 뭐 그러한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러한 중국의 규제 정책은 계속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척이 빠르면 빠를수록 규제 정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는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고 해소가 됐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없도록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 반도체 제조 또한 미국은 아까 권석준 교수님이 발표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반도체는 이 전자제품의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반도체가 없으면 이러한 반도체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 쓴다라고 해서 제조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미국이 투자를 하거나 또는 투자를 유치하는 이러한 행위는 계속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 이 지원법이 만들어져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정책은 계속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이제 우리가 해리스냐 트럼프냐의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을 해본 사람이고 대통령 시절에 우리 정책을 본 거고,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걸로 언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중국을 규제하는 일, 또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일에 동맹을 상당히 강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여러 국가가 모여서 하나의 뜻을 일치시켜서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의견이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정해진 바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움직여야만 된다. 반대로 그 반대편 리스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맹에 들어가지 않는 국가하고는 좀 우리하고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창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의견, 우리의 의견에 힘이 실려야 되는데 그 힘이 실리면 외교력도 중요하지만 기술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가 필요한 갖지 못한 그런 기술들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런 원천 기술 차원 또는 산업 기술 차원에서 이런 국가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아이맥과 같은 공공 연구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그러한 전략 기술을 확보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동맹 안에서 우리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될 것이다. 그래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좀 자유로운 관계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분은 자국 우선주의로 그동안 정책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자국에 유리하게 정책을 펼친다는 건데요. 이게 미국 땅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리스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문제 때문에 리스크는 있고요. 우리가 대만이나 한국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할 때보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원가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높은데요. 그러면 이제 불균형이 생깁니다. 원가에 불균형이 생기니까 이런 불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일까라고 전망은 합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잘 쓰는 방법이 이제 관세로 그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썼는데요. 뭐 그런 차원의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 뭐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땅에 공장을 지을 때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좀 페어하게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페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국 기업 중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정부 차원이나 기업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 우리가 이 자국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를 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리스가 되면 동맹을 강조하면 우리가 동맹 안에서 너무 종속되면 우리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외교적으로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기현 반도체협회 전무님께서 그 동맹 관련된 말씀 주셨는데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한미 동맹은 지속되는 거고요. 다만 그동안 저희가 동맹으로서 가졌던 그 리워드를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생각했다면 앞으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미중 관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동맹으로서 겪어야 하는 어떤 그 리스크 같은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그 미국 쪽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게리 허프바워
그 피터슨 인스티튜트에 계시는 선임연구원이신데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등 관련돼서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께 질문을 드렸고 답변하시는 그 영상을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this is Gary Hoffbauer, Senior Fellow at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n Washington, D.C. But I'm talking to you from my home office in New Mexico, out in the West, out where the cowboys are. The first question that I've been asked is how will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ffect the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Let me start my answer with some background. There are two big issues: subsidies and U.S.-China tension. First, let me talk about subsidies. The chip industry has been subsidized by all major countries since its inception in the 1950s. That's a long time, 70 years and counting. The big six countries, namely US, Korea, Taiwan, Japan, China, and the European Union, are now competing with each other in a subsidy war. Between 2020 and 2024, cash grants dispersed by the Big Six are about $200 billion. In addition, there are a lot of non-cash subsidies, particularly tax credits and equity infusions, and they probably amount to another $200 billion, quite a bit of money. Whether Harris or Trump is elected, the U.S. CHIPS Act of 2022 will not be modified. It will not be changed. The CHIPS Act provided $39 billion of grant money, and most of this will be committed by the end of this year, by the end of 2024. In addition, the CHIPS Act provides a 25% investment tax credit. In other words, 25% of capital expenditure is a tax credit. And this will continue for all projects that are initiated in the United States before January 2027. These provisions in the CHIPS Act have brought to the United States territory the lion's share, the biggest share of global chip capital expenditures on foundries. It's been an enormous shift from very low expenditures on capital expenditures in the U.S. Before 2020 to a very large number today, over 80 billion annually. If elected, President Trump will be more inclined to extend these subsidies than President Harris would be. Harris is more committed to spending federal money on social programs, such as child tax credits, home tax credits, things like that.
So if Trump is elected, that will likely certainly continue and perhaps intensify the global subsidy wars between the big six that I named. So that's what difference it will make. And that will mean for Korea especially that it will have to continue its very large-scale subsidy programs. Let me now talk to the second aspect of that will be influenced by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that's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ether Harris or Trump is elected, these tensions will continue, for sure. They're going to continue a long time, probably for the lifetime of most people in this conference. But the tensions will be more severe if Trump is elected. He sees China as an enemy, whereas Harris sees China as an adversary. Those two words, they're quite different in what that translates into policy.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next presidential term from 2025 until 2029, the center of attention will b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wo big ingredients: semiconductors and electricity. And it requires lots of smart people, experts who are in the U.S. now being paid $1 million annually. That's a very handsome salary for a computer specialist. So the focus will be, and it will be especially strong if Trump is elected, on keeping both advanced semiconductors and these smart people away from China. There are already export controls, and all I can say is that they will get higher and tighter. So that's the likely effect of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Now let me turn to a second question. How can the U.S. and Korea collaborat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o create win-win scenarios for both countries? And I would say there are four things that can be done. First, to agree on what semiconductors cannot be exported or produced in China by U.S. and Korean firms, and what experts from these firms really cannot work in China. There are two types of semiconductors which are particularly relevant in this space, and one are GPUs, namely graphics processing units, produced prominently by NVIDIA, but also by AMD, and Apple is trying to get into the field as well. So there will be strong controls on those. Secondly, there are these new three-dimensional memory chips, which Samsung is very good at producing. They have 200 layers or more, and they work right in tandem with the GPU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o the U.S. will ask Korea, and it will ask its own firms, not to send those
memory chips to China, not to have them go indirectly to China by third countries. And the biggest U.S. producer is Micron. So this will involve the restrictions on both Micron and Samsung. That's the first area of possible agreement. The second is very close consultation on identifying gaps in production capabilities, both fabs and assembly, packaging, and testing units, especially of Hynix. There are many different chips, many different specialties, and we don't want to have gaps where we are relying on adversary countries, and particularly China, to fill those gaps. So that will be another area of close cooperation, just to identify the gap and see whether Korea or the U.S. is producing them, and also to see whether other close partners, allies, are producing them. That would be Japan, Taiwan, and the European Union. The third area of possible collaboration is a mutual consultation well in advance on any proposed new subsidies. And maybe Korea will come up with new subsidies. As I said, maybe in a Trump administration, the U.S. will accelerate and enlarge its subsidy package. Maybe even a Harris administration would do that. But we ought to talk with each other about these subsidies so we don't, unnecessarily duplicate this very expensive capacity which is being built these days. A new fab nowadays costs about $20 billion. That's a lot of money. So we don't want a lot of overcapacity, which is then idle, given the market requirement. And the final thing I would say is tha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hould have the possibility of very rapid visas for their professional experts in this industry, engineers, scientists, businessmen, to go back and forth and to work in the other country because of our mutual interest in the industry, and to share knowledge as quickly as possible. That concludes my remarks, and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허프바우어 박사님, 저희 그 박수 소리가 들려야 할 텐데, 네, 들으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마지막에 그 한미 간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한미 양국 간의 이익을 같이 도모한다는 그 말씀처럼 저희가 현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짧게, 시간이 없지만 허프바우어 박사님 말씀 듣고 느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통령 리더십의 선출보다도 어떻게 보면 미국 의회가 어떤 양상으로 상원, 하원 다수당이 등장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트럼프나 해리스나 아까 허프바우어 박사님 말씀하신 그 서브시디 워 관련돼서 그 누구도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주자는 데 있어서 챔피언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테리프, 통상 이쪽에 관심이 엄청 많고요. 해리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웰페어 스펜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주도해서 반도체 산업에 서브시디를 주는 그런 정책을 펼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2022년 7월 달에 통과된 반도체 과학법도 그 법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훨씬 다양하게 미국 의회에서 다양한 버전의 반도체 서브시디 그 법안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만들어지고 하던 것이 2027년 7월 달에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주도하는 각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과학기술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그 미국 의회의 뭐 산업 정책이랄까요, 반도체 산업 그 지원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권석준 교수님께는 시간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20분 솔로 무대를 하신 걸로 좀 가름을 할까 하고요. 우선 이렇게 첫 번째 패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패널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 패널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서 바뀌게 될 반도체 산업 지형 변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좌장님과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잠시 10분간 커피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요. 10분 뒤에 두 번째 세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분 뒤에 뵙겠습니다.